정부가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까지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고 못 박았죠.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반응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안 팔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규제가 다시 풀릴 때까지 일단 버티겠다는 거죠. 그러자 정부는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보유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정부가 집주인에게 세금을 더 때리면 집주인들이 순순히 자기 돈으로 낼까요? 아니면 그 부담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게 될까요? 직관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집주인이고 세입자와는 무관한 이야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경제학에는 이 직관을 정면으로 뒤집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금을 법적으로 누가 내느냐와 그 부담이 실제로 누구에게 가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영수증에 이름이 적힌 사람과 실제로 지갑을 여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조세전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ax incidence라고 부르는데요. 편의점에서 사는 물건 가격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법적으로는 편의점이 세금을 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인 우리가 그 세금을 부담합니다. 가격에 이미 녹아 있으니까요. 담배에 세금이 올라도 담배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담배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지갑이 얇아지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확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조세 전가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느냐는 시장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은 파는 쪽이 아니라 사는 쪽, 즉 임차인에게 더 많이 전가됩니다. 지금 서울 주택시장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공급은 줄고 원하는 사람은 많고 선택지는 없습니다. 세금 전가가 가장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보유세 고지서가 수백만 원 더 나왔습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집을 팔면 양도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국세청 시뮬레이션을 보면 실감이 옵니다. 양도차익 10억을 기준으로 3주택자가 5월 9일 이전에 팔면 양도세가 약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5월 10일 이후에 팔면 약 7억 3천만 원으로 2.7배가 급증합니다. 같은 집을 하루 차이로 파는데 세금이 4억 6천만 원이나 달라지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고 실효세율이 82.5%에 달합니다. 팔아서 남는 돈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는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증여는 어떨까요?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만 12%가 붙거든요. 그냥 버티자니 보유세가 계속 나가고 팔자니 양도세가 막히고 증여는 또 다른 세금이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집주인이 선택하는 답은 하나예요. 그냥 들고 있으면서 월세를 올리는 겁니다. 세금이라는 비용이 법적 납부자인 집주인에서 경제적 부담자인 세입자에게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026년 2월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 2천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에 진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장 불가를 선언한 1월 23일 이후 보름 사이에만 매물이 6% 이상 급증했거든요. 강남권과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매물 증가세가 특히 가파른데 세무사 사무실과 은행, VIP 상담 부서에는 다주택자들의 방문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전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매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왜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냐고요? 상식적으로는 매물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세 가지 구조가 맞물려 있습니다. 첫째, 팔고 싶어도 팔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거래 자체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해당 지역 주택은 관할구청의 허가 없이는 매매 계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거래하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사실상 매각 불가 판정이나 다름없는 조건이에요. 여기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더 어렵습니다.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도가 급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비로 3천만에서 5천만 원을 건네가며 퇴거를 부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떻게든 팔아야 하는 집주인과 나가지 않겠다는 세입자 사이에 돈이 오가는 거예요. 그 비용도 결국 어딘가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둘째, 5월 9일이 지나고 나면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전문가들이 동결 효과 혹은 잠금 효과라고 부르는 건데요. 세금이 너무 커지니까 오히려 아무도 팔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팔기 위해 매물을 내놓는 단계지만 유예가 끝나고 나면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매물이 오히려 사라지는 역설이 생기는 거예요. 매물이 줄면 전세도 줄고, 전세가 줄면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합니다. 그 월세 수요가 다시 월세 가격을 밀어올리고요. 셋째, 팔지 못하는 집주인들은 보유세 부담을 어딘가에 전가해야 합니다. 월세를 올리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월 9일 이후 서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재계약 때 월세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피한 결과가 고스란히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닌 현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한양대 연구진이 수도권 아파트 월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가 강화됐던 시기에 수도권 아파트 월세 지수가 20에서 30% 상승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세금이 올라가는 시기와 월세가 오르는 시기가 겹친다는 사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부동산 전문 리서치 기관의 수석 연구원도 2018년 세금 중과 이후를 돌아보며 증세의 결과는 전월세와 매매가를 오히려 밀어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12월 발표한 통계입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가 누적 3.29% 올랐습니다. 이 통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로 연간 상승률이 3%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년도인 2024년도 2.86%로 그때까지 최고치였는데 2025년에 그걸 또 경신한 겁니다. 2년 연속 역대 최고치 갱신이에요. 속도도 가팔랐습니다. 연초인 1월에서 4월까지는 월 0.1%대로 잔잔했어요. 그런데 10월에는 한 달에만 0.64%, 11월에도 0.63%가 올랐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조용하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속도로 치솟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7만 6천 원입니다. 1년 전보다 10만 원 이상 오른 수치이자 한국부동산원이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라고 집계한 숫자예요. 이 금액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월 약 610만 원이거든요. 147만 원은 그 소득의 약 24%입니다. 밥값,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를 빼기도 전에 소득의 4분의 1을 먼저 집주인에게 건네는 구조예요. 그러면 나머지 460만 원으로 4인 가족이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에서 새들어 사는 많은 가족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번 오른 월세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집값은 오르내릴 수 있지만 월세는 다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한 번 올린 월세를 내릴 이유가 없어요.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세입자는 어차피 그 가격을 받아들이거나 더 먼 곳으로 밀려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147만 원이 된 월세는 설령 보유세 강화가 유야무야 되거나 공급이 조금 늘더라도 130만 원이나 120만 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바닥이 생기는 거예요.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절대로 내리지 않는 이 비대칭 구조가 세입자에게 가장 잔인한 지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전세는 단순한 주거 계약이 아니었거든요. 두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전세 2억으로, 다른 한 명은 월세 147만 원으로 같은 동네에 살기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월세를 낸 사람은 2년간 약 3,500만 원 이상을 집주인에게 건넸고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면 전세를 낸 사람의 2억은 그대로 자기 손에 있습니다. 그동안 그 돈으로 적금을 들거나 집값이 오른 상승분을 간접적으로 누릴 수도 있었죠. 수십 년간 한국의 중산층이 내 집 마련으로 올라가던 계단이 바로 이 전세였습니다. 전세는 강제 저축 장치였어요. 목돈을 2년, 4년 묶어두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종잣돈이 커졌고 그 돈이 내 집 마련의 출발점이 됐던 겁니다.
그 사다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2025년 2월부터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었고 그 이후 9개월 연속 60%대를 유지했습니다. 전월세 계약 10건 중 6건이 월세라는 이야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렵던 숫자입니다. 전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겹입니다. 갭 투자가 막히면서 임대인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 쪽에서도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묶어두는 전세보다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월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전세보증금은 과세 근거가 모호하지만 월세는 명확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수 측면에서도 월세 전환이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분석도 내놓습니다. 여러 구조적 요인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공급 충격까지 겹칩니다. 부동산 R114 집계 기준으로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9천여 가구로 2025년에 4만 2천여 가구에 비해 31% 넘게 급감합니다. 직방은 48% 감소라는 더 가파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기관마다 집계 차이는 있지만 방향은 하나, 새 아파트가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6년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고 업계에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줄면 전세 매물도 줍니다. 전세 매물이 주는데 수요는 그대로면 전세 가격이 오릅니다.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면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월세 수요가 다시 월세 가격을 밀어 올리고요. 공급이 줄고 수요가 집중되고 가격이 오르는 고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매달 147만 원 이상을 월세로 쓰는 가구가 동시에 수억의 집값을 모을 수 있을까요? 월세 사회는 자산 격차를 고착화하는 구조적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 고리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공급 압박은 아파트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를 허용할지 국민에게 묻겠다며 연이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신들은 원룸, 빌라,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사람들인데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수치를 보면 이 반발이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민간 임대 134만 호 중 아파트는 1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4%는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예요. 임대사업자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활성화된 것으로 주택을 10년간 임대하면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대신 세금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이 공급자들이 시장을 떠나면 정작 피해를 보는 건 강남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원룸 하나를 구하는 청년들이 됩니다. 아파트 중심의 집값 상승을 잡으려다 소형 주택 공급이 줄고 청년 월세가 직격탄을 맞는 역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격이 주택시장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가게, 카페, 음식점에도 똑같은 구조가 작동할 수 있거든요. 상가 건물을 보유한 건물주도 집주인과 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그 비용을 어딘가에 전가하려 합니다. 그 대상은 상가를 빌려 쓰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에 거의 다다른 상태예요.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 1위는 원자재 재료비였고 2위가 인건비, 3위가 임차료였습니다. 임차료가 인건비와 거의 같은 무게로 자영업자를 짓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재료비와 인건비는 국제가격이나 최저임금에 따라 움직이는 변수지만 임차료는 건물주와의 협상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그 협상에서 약한 쪽입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만 가게 문을 열 수 있으니까요.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폐업 신고 사업자가 100만 8,282명을 기록했습니다. 199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폐업률도 9%를 넘어서며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지방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30대 자영업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도 버텨냈고
계속 치솟는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도 아르바이트생을 줄여가며 그럭저럭 감당했는데 결국 매달 나가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특정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이 됐다는 게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료가 더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는 가게는 가격을 올립니다.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 미용실 요금, 세탁소 비용. 임차료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으로 번지는 겁니다. 버티지 못하는 가게는 문을 닫습니다. 월세는 집 없는 사람이 직접 체감하지만 상가 임차료 인상은 밥을 사 먹고 커피를 마시는 모든 사람에게 퍼집니다. 집이 있든 없든 월세를 내든 안 내든 이 연결고리 안에 모두가 있는 거예요. 최근 서울 상가 임대지수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 빈 상가가 늘었고 임대료가 버티지 못하고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심할 신호가 아닙니다. 내수 침체라는 힘이 임차료를 겨우 눌러놓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보유세 강화라는 반대 방향의 힘이 더해지면 그 균형이 언제 깨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한계에 도달한 자영업자와 비용을 전가해야 하는 건물주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이 모든 흐름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세금을 강화한 목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집값을 잡고 다주택 보유의 이점을 줄이고 주거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죠. 아무도 이 목표 자체에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면 어떤가요? 보유세가 오르자 집주인들은 세금을 월세에 얹었습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었습니다. 월세 가격은 2015년 통계 이래 처음으로 3%를 넘어섰습니다. 잠실 일부 단지 월세는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올랐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던 전세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으려 했지만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먼저 올라간 겁니다. 집주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비용이 생기면 그걸 전가할 수 있는 대상에게 전가합니다. 협상력이 약한 쪽이 비용을 떠안습니다. 시장이 좁고 공급이 부족할수록 그 전가는 더 쉽게 일어납니다. 서울 주택시장은 지금 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세금 설계가 공급 확대를 동반하지 않으면 그 세금은 결국 돌고 돌아 가장 약한 지점에 내려앉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반복되어 온 패턴이에요. 미국에서도 1970년대 뉴욕시가 집주인에게 부동산세를 대폭 올렸을 때 시장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반응했습니다. 집주인들이 건물 유지 보수를 포기하고 임대를 끊는 바람에 오히려 임대 공급이 줄고 살 수 있는 집 자체가 사라졌거든요. 세금이 세입자를 보호하려다 세입자가 살 집을 없애버린 역설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상황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급을 건드리지 않은 세금 정책이 의도와 어긋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패턴 자체는 유사합니다. 정책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 괴리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체감하는 건 자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모든 흐름이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 금리 변화, 경기 흐름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나 신규 택지 개발 같은 추가 공급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도 간간히 나옵니다. 다만 공급 정책이 실제 입주로 연결되기까지는 빠르면 5년, 길면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월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10년 뒤의 공급 계획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공개된 데이터와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구조적 흐름을 설명한 것이며 투자나 계약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세금 고지서를 받는 집주인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 전세 보증금을 모으던 사람, 매달 월세를 내는 사람,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가게에서 밥을 사 먹는 사람까지. 세금은 정해진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이름이 납부자일 뿐 실제 부담은 협상력이 가장 약한 곳으로 스며듭니다. 늘 가장 저항이 적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